우리 모두는 어른의 얼굴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가정에서는 누군가를 돌보고,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어른입니다. 그런데 문득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유 없이 화가 치밀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어릴 적 경험했던 반복적인 상처와 실패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비슷한 자극을 받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에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왜 지금의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 앞에서 여전히 작아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 내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는 시간이 멈춘 채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 인정받고 싶었던 아이, 두려웠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이,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아이. 세월은 흘러 몸은 자랐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그날의 감정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지금의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상처받았던 그 아이가 대신 울고 대신 화를 내고 대신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잊으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좋은 일만 생각하라고, 이제는 다 지난 일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질까요? 혹시 우리는 치유되지 않은 채 그저 견디는 법만 배워온 것은 아닐까요?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의 8번째 장, 과거의 늪에서 나를 건져 올리는 법에서 저자 카레나 킬코이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줍니다. 학대의 기억을 안고 살아오던 저자에게 여러 치료사들은 같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홀로 남겨진 어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오늘 이 낭독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다독여지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다면 잠시만 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잊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 울고 있던 나를 비로소 만나러 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 8번째 장, 과거의 늪에서 나를 건져 올리는 법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도 나는 날때 낡은 스웨트 셔츠를 입고 있었다. 로스쿨을 다닐 때부터 입던 학교 이름이 박힌 옷이었다. 낡은 옷만큼이나 엉망으로 틀어올린 머리는 나의 헝클어진 내면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치료사는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지만 나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무거운 몸을 털썩 주저앉히고 무의식적인 반발심으로 팔짱을 꼈다.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상담을 잡아달라고 애걸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도 막상 치료실에 앉으니 이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불편했다. 나는 치료사에게 계속되는 불안증과 공황 발작, 자꾸만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괴롭다고 이야기했다. 그 당시 거의 매일 밤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난동을 부리며 나의 가장 취약한 곳을 정확하게 가격했기에 먼저 그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어떤 기억들인가요? 치료사가 물었다. 안 좋은 일들이요.
예를 들면요. 그냥 흔히들 겪는 불우한 어린 시절 같은 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안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랬죠. 자세한 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왜 자꾸 떠오르는지. 더 이상 이런 기억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발 잠이라도 좀 자게 해주세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지금 이 기억들이 올라오는 건요. 드디어 그 기억 안에 묻어뒀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왔다는 뜻이에요. 아직 그 감정과 제대로 마주한 적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치료사는 내가 어릴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며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에게는 감정을 소화할 여력도 그럴 의지도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홀로 남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니 무의식 깊은 곳의 내면 아이가 화산이 폭발하듯 오랫동안 쌓아둔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신 마음속 어린 소녀가 정말 많이 화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 아이의 감정을 언제까지나 가둬둘 순 없어요. 치료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6살의 내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반바지에 줄무늬 긴팔 티셔츠를 입은 아이였다. 아이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맑고 순수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메롱 하고 혀를 쏙 내밀었다. 악몽도 공황 발작도 모두 당신 안의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속에서 금방이라도 싫어, 정말 싫어 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눌러 삼켰다. 그 기억들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새벽 3시에 잠깐 나를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괴로운데 화난 낮에 꺼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그동안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아이처럼만 살지 않으려 그토록 몸부림쳤는데 이제 와서 내가 누구였는지 상기시킬 이유가 없었다. 내 안의 어린아이는 내가 정해준 자리에 있어야만 했다. 짙은 어둠 속 누구의 시선도 닿을 수 없는 내면 깊숙한 곳에 말이다. 치료사가 손에 든 펜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아이를 좀 돌봐주세요. 안전한 곳을 마련해주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혹시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 아이한테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어린 나에게 말할 기회를 준다는 것조차 견디기 힘든데 치료사는 더 상상하기 싫은 제안을 꺼내놓았다. 어린 시절의 목소리를 들어준 다음에는 용서를 좀 연습해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그녀를 쏘아봤다. 부모님께 품어온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충분히 정당한 원망과 분노 아닌가요? 나는 어이가 없다는 투로 되받아쳤다. 그런 마음은 당신에게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아요. 트라우마를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만 온전한 치유를 이룰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지친 몸을 침대에 던지고 눈을 감았다. 치료사의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오래된 감정을 모두 억누르고 상처와 마주하기를 계속 피한 걸까? 정말 내 마음속 어린아이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걸까? 무엇을 그토록 말하고 싶은 걸까? 엄마 아빠가 내게 한 일을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랜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진정한 치유를 이룰 수 있을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내 안의 수치심을 걷어내는 일이었다. 나는 나의 출신이 수치스러웠다. 내가 가난과 폭력으로 가득한 우리 집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야 했던 모든 일이 창피했다. 하지만 정말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기억을 놓아주어야 했다. 과거의 무게를 벗어던진 진정한 나를 찾아내야 했다. 진정한 내 모습을 찾는 과정은 우리를 가로막던 거짓 서사를 놓아주는 핵심 단계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넘어서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거짓 서사가 나를 조종하기 전 본래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나,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둘, 내면 아이를 돌보고 달래기. 셋,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넷, 나 자신을 용서하고 상실을 애도하기. 이 4가지 과정을 차례대로 밟아나가다 보면 우리를 묶어두던 거짓 서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치유의 여정 중 이 과정이 가장 힘들고 지난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만큼 보람 있는 과정이기도 했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온 아픔이 서서히 가라앉았고 나를 조이던 거짓 서사의 소나기도 느슨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내가 해냈다면 당신도 분명 할 수 있다. 수치심이야말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다. 한번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다.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거나 이제 나는 영원히 상처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심하게는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존재로 규정한다.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맴돈다.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귀를 막아도 들려온다. 게다가 수치심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침묵시키기 때문이다. 수치심에 짓눌리면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설령 말을 꺼낸다고 해도 누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까 싶다. 바로 이렇게 수치심은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속인다. 마치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처럼 다가와서 귀에 대고 약속한다.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겠다고 자신의 말만 따르란다. 지금처럼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할 거라고 안심시킨다. 처음엔 그 말이 위로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심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잠식한다. 진정한 나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진다. 예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 또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모두 잊어버리고 만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자신의 가장 더럽고 비밀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감각뿐이다. 치료사가 내면 아이를 사랑해보라고 권했던 그날 이후 수치심의 굴레를 벗는 데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무려 10년이나 말이다. 고통과 분노가 견딜 수 없이 밀려올 때면 나는 또다시 익숙한 수치심의 동굴로 도망쳤다. 내 안에 어린아이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훗날 내 남편이 될 데이비드에게조차 숨겼다. 만약
내 과거를 알게 되면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른이 되고 한참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거짓된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알려주면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이다. 수치심은 의심의 여지 없이 치명적인 감정이다. 수치심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과거에 받았던 그 어떤 상처보다 더 잔인하게 나의 존재를 짓누른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평화로운 아침에도 수치심은 소리 없이 다가와 천천히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 내가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는 수치심이 실제로 나를 거의 파멸시킬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내 안에 꽁꽁 걸어둔 수치심의 빗장을 뽑아냈다. 43살이 되던 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골든 리트리버 핀이 암 진단을 받았다. 고작 7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다. 핀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었고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존재였다. 놀랍게도 핀이 세상을 떠난 날은 엄마가 암으로 죽은 지 거의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핀에게 항암제를 투여하고 자연치료를 시도하면서 그렇게 핀이 조금씩 죽음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자꾸만 과거로 끌려갔다. 오랫동안 묻어뒀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고 그 상처들과 늘 함께했던 수치심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핀은 내가 품고 있던 슬픔을 알았다. 내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때면 내 위에 올라와 몸을 누이고 흐르는 눈물을 핥아주곤 했다. 핀과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도 나는 핀이 왜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지 끝내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사람의 선한 본성이나 삶의 가능성 같은 것도 믿지 않았다. 엄마는 내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세상이 탐험할 만큼 넓으면서도 정복할 만큼 작다는 것도 배운 적이 없었다. 무언가를 믿어도 된다고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 나 자신을 믿으라는 말도 들어봤을 리가 없다. 핀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나는 핀의 온기에 몸을 맡기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언젠가는 희망과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 변화가 정말로 가능할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온 힘을 다해 핀을 껴안으며 눈을 떴다. 처음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앞으로 통과해야 할 과정들이 결코 만만치 않겠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수치심을 보호막 삼아 비겁하게 숨지 않았다. 이전처럼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애써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수치심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밖으로 천천히 흘려보냈다. 핀, 우리 엄마도 너처럼 지독한 암에 걸렸었어. 44살에 세상을 떠났지. 너무 젊은 나이지? 내가 곧 그 나이가 되는데 말이야. 엄마는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건강했을 때조차 눈빛에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 엄마다운 모습은 거의 없었고 끔찍한 일을 수없이 저질렀어. 나는 간신히 침을 삼켰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거의 죽일 뻔했어. 나를 때리고 견디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지.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동안 목구멍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풀려나는 느낌이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말을 소리내어 말한 적이 없었다. 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자 핀도 따라서 한숨을 쉬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가벼워졌다. 핀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뒤 나는 내게 남은 모든 수치심의 이야기를 들고 데이비드를 찾아갔다. 데이비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기억 한 조각에 눈물 한 방울씩 내 안에 숨겨둔 수치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하다는 것을. 말로 꺼내야 한다.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기도 하다. 먼저 내 이야기를 안전하게 들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전문 상담사든 오랜 친구든 누구든 나를 판단하지 않고 받아줄 사람이면 된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편안한 공간에서 내 안의 모든 것을 털어놓아 보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그렇게 추하다라고 믿었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추함이 사실은 우리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된다.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대신 당당함과 해방감이 찾아온다. 내 안에 숨어있던 용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유독한 감정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가벼워진다. 수치심을 언어로 풀어낸다는 것은 결국 진짜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더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짜 이유를 마음껏 즐기자. 진정한 내 모습을 찾는 다음 단계는 내 안의 어린아이를 달래주는 일이다. 내면의 어린아이를 달래는 일은 오랫동안 억압했던 감정들을 처리하고 그 아이가 견뎌낸 시간에 연민을 느끼는 과정을 포함한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억눌러 온 사람들은 대체로 트라우마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위로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를 달래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자기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하는데 서툴 수밖에 없다.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면서 음식, 술, 섹스, 쇼핑, 도박 같은 것들로 고통을 마비시킨다. 잠깐이나마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어디든 절박하게 매달린다. 하지만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 수치심, 상실감 같은 감정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몸속 깊이 남아서 우리 존재를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에 배어든다. 그렇게 감정의 불협화음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짓 서사를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내가 만난 치료사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존재 이유를 의심하는 마음은 트라우마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때 나는 분명 분별력 있고 똑똑한 43살 여성이었다. 하지만 어릴 때 받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그 상처가 나를 계속 올감했다. 나를 계속 올감했다. 나는 늘 상처받은 상태로 살아왔다. 여러 치료사가 나에게 내면 아이 치료를 시작해보라고 권했다. 내 안에 화가 나 있는 그 부분을 달래고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학대로 인한 분노와 수치심을 해결해야만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 시절의 내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했다. 그 작은 아이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낼 기회를 주어야 했다. 나는 상담을 받으며 내 안의 어린 소녀를 만나보려 했다. 하지만 내가 부를 때마다 그 아이는 거침없이 달려들어 나를 무너뜨렸다.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쏟아내는 아이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나의 부족함을 자꾸 들춰내는 그 아이가 미웠고 엄마 아빠 이야기를 끊임없이 꺼내는 것도 지겨웠다. 그 아이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위로와 돌봄을 어른이 된 나에게 구하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아이를 마주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 아이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 인정해주거나 이제는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다독이지도 못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기억이 여전히 수치스러웠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분노에 찬 내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안의 어린 소녀는 수치심과 분노를 모두 분출한 뒤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어른이 된 나는 그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있으라고 다그칠 뿐이었다. 수많은 상담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어린 시절의 나는 내게 여전히 낯선 존재였다.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쩌면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정해진 상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라면 우리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자비명상이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하는 명상이었다. 방법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간단했다. 먼저 상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을 고통을 상상한 다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방식이었다. 이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고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지만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기나 하자는 마음이 들었다. 처음 자비명상을 시도했을 때 내면 아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핀이 찾아왔다.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핀은 꿈에서도 명상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귀를 팔랑이며 푸른 언덕을 달리는 모습이 그대로였다. 핀이 내 품에 뛰어들면 나는 핀을 꼭 안고 들꽃이 흐드러진 들판을 뒹굴곤 했다. 핀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핀에게 다음에는 내 안에 작은 소녀를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그 아이가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핀이 옆에 있다면 그 아이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아픔의 한가운데로 들어올지도 몰랐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나는 침대 끝에 놓인 담요를 몸에 두르고 내면의 어린 소녀를 찾아 나섰다. 핀이 다시 나타났다. 안녕 내 사랑. 나는 핀에게 입을 맞췄다. 핀이 나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그 아이 여기 있어. 순간 나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나는 두려움에 떠는 아이였다가 굶주린 아이였다가 버려진 아이였다가 외로운 아이였다가 수치심 가득한 아이로 계속 바뀌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 아이에게, 아니 너 자신에게 연민을 가져야 해. 핀,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기억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아. 난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게 아닐까? 나와 함께 가자. 보여줄 게 있어. 핀이 앞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핀의 뒤를 따라가자 머릿속에서 시간여행이 시작됐다. 의식의 회오리바람이 나를 과거로 데려갔다. 오하이오의 도로와 골목길, 피크닉 매트가 여기저기 깔린 공원도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목장 스타일의 오래된 집도 보였다. 그 집 차고 앞에는 초록색 자전거가 서 있었다. 어릴 적 나의 자전거였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따스해지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생각해보면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다.
여름비 냄새가 저녁 공기를 채우고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며 어둠을 밝혀주던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핀을 따라 과거 속으로 걸어갔다. 이미 문을 닫은 녹슨 제철소를 지나 아빠가 일하던 중고차 매장 앞에서 멈춰 섰다. 정비소 안을 기웃거려 보니 퍼티의 끈적한 냄새가 아직도 생생했다. 어릴 적 내가 가장 좋아했던 콜라 자판기도 그대로 있었다. 어두운 구석에 놓여있는 자판기를 보니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다. 이리 와. 핀이 말했다. 거의 다 왔어. 핀의 뒤에 있던 한 점의 빛이 점점 커지더니 푹신한 구름 모양으로 변했다. 우리는 그 중심으로 끌려 들어갔다. 눈을 떠보니 나는 어느새 어린 시절 살았던 지하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부엌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었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부딪히는 소리가 욕설과 뒤섞여 복도를 통해 전해졌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 누군가 지나가는 중이었다. 지하실의 낮은 시선으로는 여자의 긴 랩스커트와 굽있는 샌들, 주근깨가 점점이 박힌 정강이만 겨우 보였다. 파란 카페 뒤로 발가락을 오그렸다. 나는 보도 아래에서 사는 것이 정말 싫었다. 사람들이 온종일 우리 머리 위를 밟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엄마 아빠의 화가 폭발하면서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창문이 달그락거리고 유리컵들이 와장창 깨졌다. 엄마가 거실벽에 붙여두었던 거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나는 눈을 꼭 감고서 소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눈을 다시 떴을 땐 엄마가 나의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는 바로 그날의 풍경이 나타났다. 우피, 넌 나의 제일 소중한 친구야. 영원히 함께할 거지? 6살 꼬마였던 나는 우피를 꼭 안고 있었다. 복슬복슬한 흰털 뭉치 속에 내 작은 손가락들이 잠겨 있었다. 우피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는 작았지만 어린 나의 옆에 있으니 세상 무엇보다 커 보였다. 우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렸다. 어린 내가 우피의 푹신한 몸에 얼굴을 묻으려던 바로 그때였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회색 머리의 여자가 문간에 나타났다. 우피를 향해 뻗는 그녀의 손이 구부러진 독수리 발톱같이 보였다. 여자는 그 손을 우피를 향해 뻗어왔다. 어린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낯선 여자가 내 품에서 우피를 와락채갔다. 엄마! 어린 내가 비명을 질렀다. 저 사람이 우피를 데려가요. 엄마! 제발 저 여자를 막아줘. 어디로 가는 거야? 우피야! 안 돼! 나는 그 상황을 참아 볼 수 없어 시선을 피했다. 결말을 뻔히 알면서도 우피가 또다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용기가 없었다. 엄마가 문을 탁 닫고 체인을 걸었다. 어린 나는 있는 힘껏 몸을 뻗어 체인을 잡아보려 발버둥 쳤다. 제발 빨리 문 열어. 어른인 내가 애타게 외쳤다. 딱 한 번만 더 우피를 볼 수 있게 해줘. 영영 떠나버리기 전에. 어린 나는 있는 힘껏 문을 당겼지만 체인 때문에 손바닥만한 틈밖에 생기지 않았다. 아이는 그 틈새에 작은 얼굴을 비집어 넣고 절규했다. 우피, 가지마. 나 버리고 가지마. 엄마는 내 머리를 획 잡아당기면서 문을 닫았다. 됐어. 그러고는 샌들을 질질 끌며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린 나는 소파에 몸을 파묻고 울부짖었다. 그 아이가 느끼는 고통의 조각 하나하나가 내게도 전해졌다. 핀이 죽었을 때처럼 견딜 수 없는 아픔일 것이었다. 그때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사랑이었지. 엄마가 대충 만들어서 타버린 샌드위치가 아니었다. 나는 그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내가 말했다. 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아이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난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어. 지금 네 마음도 다 알아. 누가 네 가슴을 헤집고 심장을 뜯어간 것 같은 느낌이지? 우피는 너의 단 하나뿐인 친구였고 온 세상에서 너를 진짜 사랑했던 유일한 존재였으니까. 이제 평생 혼자일 것만 같은 마음이 들 거야. 아이가 획 일어서더니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몸을 앞뒤로 흔들며 쭈뼛거렸다. 내가 손을 내밀자 아이는 뒤로 물러났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 앉으며 둘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나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해. 그런데 왜 너를 사랑하는 게 이토록 힘이 들까? 세상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데 너라고 뭐가 다를까? 난 못생기고 멍청해. 머리색은 생쥐처럼 칙칙하지. 친구라곤 위층의 셀리 할머니가 전부야. 내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책들만 건네주는 친구지.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줄도, 공 하나 제대로 던질 줄도 모르는 애가 바로 나야. 그래도 넌 책을 읽을 수 있잖아. 셀리 할머니가 어려운 책을 주는 건 네가 똑똑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야. 언젠가 네가 다 이해할 거라고 믿으시는 거지. 그럼 엄마는 어때? 엄마도 날 사랑하지 않아. 팔을 비틀어서 멍들게 만들고 머리를 마구 잡아당기지. 심지어 어떤 날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도 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아이의 둥글고 순수한 얼굴을 마주하니 그 아이와 나 자신을 향한 애틋함이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눈을 감을 때마다 연민의 눈물이 내 뺨을 적셨다. 아이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이는 조그마한 손으로 내 뺨을 감싸고 눈물을 닦아냈다. 그 다음 내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자, 네 눈물은 내가 가져갔어. 이제 슬퍼하지 않아도 돼. 나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펴고 눈물로 축축한 그 작은 손바닥을 어루만졌다. 네가 내 슬픔을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어. 나는 엄마와 달라.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애썼다. 네가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하지만 엄마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한 건 잘못됐어. 우피를 그렇게 보내버린 것도, 마음껏 놀고 투정부리할 나이에 모든 걸 혼자 견디게 했던 것도 모두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어. 그럼 너는 왜 나를 버렸어? 왜 어른이 돼서는 바보 같은 짓만 하고 나는 까맣게 잊은 거야? 아이가 물었다. 네 말이 맞아. 네가 날 간절히 찾을 때 나는 널 외면했어. 너는 내가 부끄러웠잖아. 나를 문제아라고, 골칫거리라고 생각했어. 난 그저 너한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눈을 굴렸다. 정말 그게 다였어? 나를 벌주려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고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그랬어. 네가 날 알아봐주고 안아주길 바랐던 것뿐이야. 하지만 너는 너무 겁이 많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면서도 사랑을 갈구하잖아.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그런 마음들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나의 어두운 면까지 다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 아이의 말이 맞았다. 난 그냥 신나게 놀고 싶었어. 아이가 말했다. 우리 둘이 정말로 즐겁게 논 기억이 있어? 한 번도 없잖아. 그래, 맞아.
롤러스케이트도 마음껏 타보지 못했고. 그랬지. 우피와 보낸 시간도 너무 짧았어. 우피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나도 똑같아. 그런데도 우리가 핀을 다시 떠나보내게 만들어서 미안해. 내가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너는 최선을 다했어.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나에게서도 아이에게서도. 우리는 동시에 손을 들어 서로의 뺨을 어루만졌다. 우리가 함께 그리워하면 좀 나을까? 내가 제안했다. 그럴지도 몰라. 아이가 양쪽으로 따은 머리를 장난스레 흔들며 물었다. 엄마도 이제 없잖아. 엄마가 그립지는 않아? 뭐, 전혀 그립지 않아. 너는 엄마가 그리워? 잘 모르겠어. 가끔은 그리워. 엄마는 늘 우울했지만 기분 좋은 날에는 엄청 웃긴 행동을 많이 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묻자 아이가 대답했다. 더블민트 껌 알지? 반쪽만 씹고 나머지 반쪽은 포장지도 벗기지 않은 채로 가방에 던져놨었잖아. 나중에는 나보고 가방 바닥에서 그 껌 조각을 찾아달라고 했지. 아, 그 엄청나게 큰 가방? 포장도 안 한 쿠키랑 크래커 부스러기가 굴러다니던? 맞아. 크래커 부스러기가 덕지덕지 붙어 끈적해진 껌을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쏙 넣었잖아. 바로 이렇게. 아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는 허공에서 껌을 떨어뜨려 받아먹는 흉내를 냈다. 그러더니 배를 움켜쥐고 까르르 웃어댔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말 더럽지 않아? 너는 이게 안 웃겨? 아이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나는 무덤덤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너는 늘 그래. 화만 잔뜩 나 있어서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가 지적했다. 무슨 소리야? 난 화 안 났어. 화났잖아. 엄마는 이제 없어.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는데도 너는 계속 엄마를 미워하고 있어. 그만 놓아버리면 우리가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뭐? 이 꼬마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건가? 핀도 우리가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한데 내게 분명히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우리의 내일이 어제보다는 밝고 따뜻할 것이라는 믿음. 어쩌면 아이가 맞는지도 몰랐다. 있잖아. 핀을 위해서라면, 또 우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아이는 기쁨에 겨워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작은 팔로 내 목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에 대한 화가 다 풀리면 우리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자. 강아지들이랑도 실컷 놀고. 재밌겠지? 나는 있는 힘껏 아이를 안았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어린 나와 어른인 나. 우리에게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았다. 하지만 그해 겨울, 오래된 담요에 몸을 감싼 채 나는 드디어 내 안의 어린아이를 제대로 마주했다. 아이의 진심을 들었고 생전 처음으로 마음 깊이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험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게 애써준 그 작은 아이가 정말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다. 아이는 내가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날카로운 말과 격한 분노를 뿜어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울 태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워나갔다. 아이의 모든 분노 밑에는 두려움과 버림받은 기억이 숨어 있을 뿐이었다.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안전하고 따뜻한 품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제 아이는 어른의 일은 모두 내게 맡기고 그저 나와 함께 신나게 놀면 될 뿐이었다. 그동안 한 번도 되어보지 못했던 진짜 아이가 될 시간이었다. 지금의 나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상처받은 날에는 명상을 하거나 동네를 천천히 걸어 다니고 요가 매트 위에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조용한 공간에서 자비 명상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눈앞에 어린 나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보이기도 한다. 나는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본다. 나는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자 앞으로의 모든 날을 끝없는 기쁨으로 채워나갈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 어디서든 마음이 편하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지면 매 순간이 성장의 기회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남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라진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면 남들이 정한 기준에 나를 맞추는 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진짜 나로 산다는 것은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 뜻밖의 운명을 마주한 듯 설렘을 주는 길로 발을 내디는 것이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우리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험한 길도 거친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다. 내 안의 나침판을 믿고 따라가면 가지 못할 곳이 없다. 그뿐만 아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삶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온 마음을 쏟게 된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지 않고 깊은 속마음도 기꺼이 나누고 싶어진다. 나를 향한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애정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거짓 서사를 넘어서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말해주고 싶어진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누릴 자격이 있다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를 올감했던 낡은 기억에서 벗어나 나도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보인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 사람이 설령 못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모습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당연해지고 사랑은 숨쉬듯 자연스러워진다. 작은 것에 안주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삶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렇게 나의 존재를 넓혀 나갈 때 내 안 깊은 곳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거짓 서사를 넘어선 지금도 나는 해피엔딩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끝이란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오직 시작만 있을 뿐이다.